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며 그걸 참고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우려 등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둘러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방식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서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사모펀드와 벌여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회사 지분 53%가 넘어가면서 1964년 창업 이후 60년간 이어진 오너 경영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 자구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너 일가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닌 구체적인 자구책을 오는 주말 전후로 마련해야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여야 정치권 분위기 듣고 오늘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피습 이후 민주당의 총선 시간표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매일 꼬박꼬박 피우지는 않겠다라는 다짐 한 번씩 해보시죠. 바로 흡연 얘기인데요. 통계를 통해서 추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습격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 상황부터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피의자 김모 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시간여 전쯤 끝났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15분가량 걸렸는데요.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나오며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앞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김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C와 노트북, 흉기 등 14점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지금 당적과 그동안 정당 가입 이력도 확인했는데 법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가 원형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 씨가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일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역을 다녀온 동선도 파악됐습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이 대표 일정을 미리 알고 사전 답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려고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러 당무를 보겠다면서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병원 측에서 이 대표 건강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직접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왼쪽 목에서 1.4cm의 자상이 확인됐고 근육이 뚫리고 혈전이 고여 있었다며 내 경정맥은 둘레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해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내 경정맥 혈관 재건술 등이 진행됐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손상이나 감염 등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직 면회는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일반 병실로 조기에 옮기는 등 당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고 당무 집행도 조만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께서 병원에 계셔도 네. 좀 우리가 그 면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 또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또 중요한 일을 저희가 처리 못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선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이 공개할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라면서 지금은 혐오와 갈등 대신 봉합과 치유를 위해 뜻을 모을 때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거취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한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차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할 예정이었다며 이 대표가 호전되면 퇴원 전이라도 기자회견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여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광주를 방문했는데 5.18 관련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다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한 위원장은 이어 광주시당 당원들과 만나 신년 인사회도 진행했는데요. 광주와 호남의 죄책감이나 부채의식이 아닌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마음을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행정으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광주에 방문하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에서 먼저 경호 강화를 문의했고 경호 최소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위원장은 어제 좋은 사람들을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중진회동도 예정돼 있어서 당 안팎에선 현역 물갈이론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개혁신당도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허은하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 일부 중진 의원들의 의견 타진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0일 전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신당을 출범한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교정회의에서 함량 미달 인사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영토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 장관은 이미 이완용을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철거를 주도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보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건 윤 대통령도 신 장관 생각에 동의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당신은 의원 신분의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장관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야당이 한 말씀에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9달 말인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을 사유화해 조직적 금권 선거를 벌인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신속한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9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먼저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캠프 조직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모두 6,650만 원을 같은 당 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내에 모두 9,400만 원이 뿌려졌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와 지역 본부장들에게 건네진 650만 원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사업가에게 로비 대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이 경선 캠프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며 조직적인 대규모 금권 선거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당대회 1년 전부터 출마를 결심한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뇌물 창구로 활용하기로 하고 후원금 유치 활동에 돌입하는 등 범행의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부당한 기획 수사를 통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뒤에도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고 단 한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검토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구속기한을 이틀 남긴 오늘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 빨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성만 의원을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약 1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이 의원에게 돈봉투 수수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 의원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검찰이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은 앞서 강제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소환 일정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된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선거 일정보다도 신속하게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앞두고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피의자의 당적 논란뿐 아니라 근거 없는 음모론과 또 가짜 뉴스까지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친명 좌장으로 이제 소개할 만큼 측근이시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친명 좌장은 아닙니다. 아, 왜 아닙니까? 그냥 이재명과 고시동기고 오랫동안 아는 사이이지 뭐 좌장 역할하는 그런 그 개파의 중간보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앞으로 좌장이라는 그 타이틀은 빼야 되는 적절치 거예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놀라셨을 텐데.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습격 당시 어디에 계셨고 어떻게 좀 속보를 들으셨어요? 지역에서 당원들과 네. 간담회 중이었었는데요. 저희 비서한테 전화가 와갖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자 한번 네. 보시라고 해서 보니까 이미 방송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만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 네. 정말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지 않을까, 위독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충격했다. 혹시 처음 딱 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큰일 났구나 정말. 그리고 야,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파뜩 들더라고요. 네. 네, 면회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병원 좀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배우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고 또 비서실의 그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는데 네. 아직은 가족들 외에는 면회가 적절치 않다고 의사들도 공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씨하고 네네, 통화하셨고 네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어떤 의원하고 또 담담하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년 위로만 해줬습니다. 그럼 언론에 알려진 정도의 이 대표의 상황은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파악되고 있다. 오늘 아까 저희도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를 전해드렸는데 언론에 알려진 거 말고 아까 김혜경 씨가 전언해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좀 저희가 더 파악할 만한 대표의 어떤 회복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추측으로 이 대표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수술이 잘 됐고 또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추가 감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서울대병원 그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이제 부산대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네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부적절한 말도 있고 한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수술하지 않고 왜 서울로 이송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칼로 목을 찌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고 또 뇌신경이라든가 기도, 식도 어디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또 전문성이 있는 게 서울대 또 외상센터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네. 또 그렇지만 당장 바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의들 간에 또 의견을 교환해갖고 이렇게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왜 이송을 했냐, 또 네. 헬기로 왜 갔냐, 특권 아니냐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게 저는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논란이 될까요? 처음에 열상이냐 자상이냐 여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게- 수정 요청도 있었는데 예, 왜 이런 것 네. 자체가 논란일까요?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말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갖다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어쨌든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가족들과 또는 담당 의사들 또 참모들과 또 의논을 했던 것이고 또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의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갖고 이송한 거다. 좀 그렇게 그냥 보면 될 것 일부 같습니다. 보도에서 가족의 의사도 있었다 이런데 이런 건 좀 와전된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피습 사건 때문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네. 일정들이 지금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당무 중에서 좀 차질이 예상되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당무에서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고 하면은 공천이 지금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과거 4년 전이나 8년 전, 과거의 그 총선 전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네. 현재 여야의 공천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대개 공천관리위원회가 1월 중순경 네. 정도 구성돼 갖고 1월 말, 2월 초중부터 공천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이미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은 됐지만은 그건 조금 원래 다음 주 정도에 공천관리위원들을 발표하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수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당무에 지장될 사항은 아닌 그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습 이전 국면과 비교해서 크게 일정이 연기될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런데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제
으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비명계 쪽에선 대선 국면 때 그 이력을 들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또 공관위를 누가 할 것인가가 사실 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 대표의 지금 피습 상황이 변수가 저는 뭐 안 충분히 될까요? 예, 피습되기 전부터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네.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선 작업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백 교수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자문단에 네. 속했다고 하기 때문에 친명 아니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근거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안다고 하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의 정책 자문에 응했던 분이시고 굉장히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과 소신이 뚜렷한 분이십니다. 또 진보적 정치학자이고 네. 그다음에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뭐 안철수 네. 후보에 대해서 좀 자문해 준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자문단 한 교수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네. 뚜렷하게 전면에 나서 갖고 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런 반발 때문에 뭐 공관위원회 변화가 생긴다거나 뭐 개파 안배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그런 아니 공관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사무총장하고 뭐 수석부총장 아니면 조직부총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뭐 여성 이 정도 한두 분 들어가고 대부분은 외부 인사가 한 절반 정도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외부 인사하고 그 외부 인사들도 당의 무슨 뭐 특정 뭐 정파 그룹과 가까운 그런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국면에선 사실 공관위 구성 또 한 가지 인재 영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도 좀 주춤한 상황인데 인재 영입은 상당 정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됐습니까?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요. 다만 영입된 인재들을 갖다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네.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뭐 대표가 좀 소통이 가능하다면은 네. 다음 주에 이제 보고를 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 대표님이 그 겸임이잖아요. 그 그렇죠. 인재 네네. 영입위원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 질문 드려봤는데 네. 그 일정은 진척이 되고 있고 네네. 다음 주에 보고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한 예. 뭐 30여 명 내외에 영입된 인재들이 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인재가 영입된 것으로 준비되고 있고 이 내용을 빠르면 다음 주쯤에 대표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수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지금 될까요? 어쨌든 그 단식을 상당 기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뭐 신체 기능 전체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을 하고 저는 뭐 당무를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런 걸 갖고 병상에 누워서 또 무슨 뭐 당무를 보냐 얘기도 있지만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큰 현안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회복하고 당에 복귀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네.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원래 뭐 있거든요. 이 대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야 빨리 당에 복귀해갖고 또 당무를 처리하고 싶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당무에 복귀해야지. 그렇지 않고 네. 이게 뭐 다른 합병증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어떤 손상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아까도 저희가 뭐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뭐 극단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네. 있거든요.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범행 자체야 개인적으로 또는 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된 어떤 우리 사회 정치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네. 소위 말하면 그 팬덤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증오감 또는 혐오감들을 갖다 증폭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정말 여야 정치권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뭐 병문안을 간다던가 한번 손을 내미는 게 네.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뭐 좋은 의견인데요. 이례적인 병문안보다도 네. 지금 취임하신 1년 반이 됐는데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나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뭐 범죄자 또는 범죄 피의자 또는 뭐 척결해야 될 대상 또는 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병문안보다 더 큰 크게 야당에게 협치의 손을 내밀고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어떤
여야 관계에서 지금 쌍특검 국면이었거든요. 네네. P10 사건 이전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쌍특검이 통과되면서 이제 거부권 전국으로 넘어가는 네네. 찰나였고 어제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이제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좀 따지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던데 민주당의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느 정도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까? 뭐 원내 전략이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네. 잘 부족하긴 하지만 예. 지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련하고 이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도 죄 지은 사람 다 처벌받아야 된다. 법 앞에 평등하다.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네. 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왜 김건희 여사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네.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가 없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빨리 특검 수용해갖고 네. 빨리 처리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걸 막는데 좀 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의원님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네네. 들어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네, 지난달 28일에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고요. 대통령실은 앞서서 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시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내일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민주당의 전략을 짤 것인가 질문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야당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 진보당 등과 함께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께서 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이의를 제2요구를 하려고 하면 제2요구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든가 네. 아니면 국익에 반한다든가 아니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네. 법안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네.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데 이걸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대상되는 분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네. 법원의 판사들도 자기라든가 자기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건이 제기되면은 재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피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 관련한 그 사건을 갖고 그거 관련된 특검법을 네.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예. 국회에 대한 무시고 입법권에 대한 무시입니다. 네. 그러면. 예.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좀 언론 보도가 혼란이 있어서 지금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문제 제기의 방식이 이해충돌 방지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네. 권한쟁의를 심판, 과연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물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의문이 가고 네.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일단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에 그 사유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쌍특검법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네네. 있는데 이전에도 지금 거부권이 연이어 나왔었거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입법, 행정, 사법에서 이 권력 분립 이 상황에서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 균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그 입법에 대한 어떤 거부권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됩니다. 네. 역대 정권 어느 정권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많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건 국회에 대한 무시고 입법권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의원님도 민주당의 전반적인 의견과 같이 하신다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좀 헷갈려서 제가 한번 확인 질문을 드렸고 아무튼 대표 피습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잠시 멈춤 상황입니다. 자, 원칙과 상식의 이원흥 의원, 대표의 건강이 호전되면 기자회견 열겠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당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당 대표가 그 테러에 의해 갖고 중대한 그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결단을 하겠다 또는 그 위에 회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리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정치가 아무리 살벌하고
또 분열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분들도 대표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그 목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어쨌든 무책임, 그다음에 폭주를 갖다 제어하려고 한다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뭐 이 대표와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재안도 바라지 않고 오직 통합 비대위뿐이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라고 하면은 네. 일단 당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당의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퇴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 78%가 넘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167명의 국회의원 중에 4분입니다. 4분이 우리 그 4분이 사퇴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그럼 이 비명계 탈당 흐름은 피습 그 이전 전제 조건 국면과 자체가 달라지지 잘못된 거고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제 두 가지 변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있는데 향후 행보, 뭐 지금 잠시 멈춤이지만 큰 방향을 좀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이라든가 또는 정치 행보를 바꾸자고 생각은 안 되지만 네. 그분도 뭐 상식이 있고 굉장히 도리가 있는 분 아니십니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네. 당 대표가 지금 뭐 테러를 당해갖고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로 차원에서 좀 병문안 좀 하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전제 조건 없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마침 또 지난 주말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언론에서 이제 볼 때는 이 국면 이후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한번 좀 전제 조건을 달면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통합 비대위. 그 통합 비대위는 당 대표 사퇴인데 이런 전제 조건을 두지 말고 현재 두 분이 생각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지 저는 그 공통의 목표는 분명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어쨌든 폭주를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여당의 다수당이 되는 것을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공감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율해 보려는 뭐 절충안이나 이런 시도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전제 조건만 없다고 하면 당대표 사퇴 통합비대위. 통합비대위라는 것도 결국엔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그게 나눠먹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내 주류, 비주류, 친명, 비명 나눠서 비대위 구성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네. 정상적인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 두시지 말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 기회에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성호 의원께서 기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임명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낙관으로 좀 경계하자는 목소리 내셨거든요. 한번 확인 차원의 질문 드리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게 된 계기는 네. 결국 그 이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김기현 당대표가 사실 쫓겨난 거거든요. 네. 그 쫓겨난 건 뭐냐면 강서구청장 선거에 실패였고 그 원인은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네.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에 있어 너무 수직적 관계였거든요. 일방적인 그 지휘 목적 관계였고 네. 출장소라는 들었습니다. 여당이 네. 뭐 대통령실 출장소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는 그걸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좀 바꾸지 않겠냐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특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특검법 수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감찰관 도입이라든가 또는 제2부속실의 설치, 대통령 배우자의 진솔한 네. 사과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제안해갖고 수용하게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하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야당 네. 입장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예상했는데 역시 그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대통령의 과거 뭐 부하였던 그 관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또는 대리인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임명 당시와 비교해서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 좀 달라지셨나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최근에 뭐 네.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또 행보를 볼 때는 크게 달라진 바 의원님의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은 그래도 여당이 갖고 있는 많은 카드가 있거든요. 네. 총선 앞두고 여당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사실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끝내라고 하는데 지금 허은하 전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합류 타진한 사람이 한 10명 넘는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까 좌장 아니라고 하셔서 친명계 의원으로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어느 게 더 위협적인가요? 저는 뭐 두 신당 다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무당층, 중도층이 많지만 무당파 중도층 이분들이 결국 선거에 다가가서는 결국 양당에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당 중에 선택하는 걸로 귀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이시가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지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 사상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 잔해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나흘째인데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한 81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장애 등으로 일본 정부는 아직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고립된 사람도 740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행방불명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은 51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건물 붕괴가 많고 주요 도로가 지진과 산사태로 끊겨 있는 데다 수시로 일어나는 여진으로 인해 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점인 지진 발생 후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무렵까지가 구조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구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助けを待つ方々多数おられます。現場の状況、大変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が、命を守る観点から重要な被災72時間が経過する本日夕刻まで、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에 있는 시카, 이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한 수조에 있던 방사성 오염수 수백 리터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시카 원전을 운영하는 호쿠리쿠 전력과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 전력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난방이나 식수 등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32,5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이시카와현, 후쿠야마현, 니가타현 등 3개 현에서는 11만 4,700여 가구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난민도 33,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시카와현 등 3개 현에서 모두 400여 곳의 피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 상태가 열악하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난 생활이 길게 이어질 경우 노약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실제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 피난 생활 중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사망한 사람이 200명 이상으로 지진에 의한 직접 사망자 50명의 4배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물과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인데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水だと思います。飲み水が、家にもストック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どれまで持つのかわからないので、はい、ちょっとそこを心配してます。水が出ないので、トイレに行っても手も洗えないので、コロナとかインフルエンザの一緒にちっちゃい赤ちゃんも避難所に一緒にいるので、小さい子たちに感染しないか、それが一番心配ですね。 일본 정부가 도로 통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구조 구호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여진과 강우 예보까지 겹치면서 작업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양유업 경영권을 놓고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이후 60년 동안 이어왔던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남양유업은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겨줘야 한다. 확정 판결한 겁니까?
네,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행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초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자문한 게 쌍방 대리 행위로 위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의 쌍방 대리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주당 매매 대금에 관해서 직접 협상하면서 김앤장의 쌍방 자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서 양측의 주식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애초 계약대로 한행컴퍼니의 주식을 넘겨줘야 합니다. 양측 법정 공방 발단은 지난 2021년 시작이 됐습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허위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전격 사임을 결정했는데요. 이어 오너 일가가 보유한 회사 주식 52.63%를 3,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행컴퍼니와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뤘고 같은 해 9월 돌연 한행컴퍼니에 매각 계약 해제를 통보를 했습니다. 한행컴퍼니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행컴퍼니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행컴퍼니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을 했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와 한행컴퍼니를 쌍방 대리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계약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홍 회장이 아닌 한행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이어 쌍방 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 행위만 했다면서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어 쌍방 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했지만 변론을 다시 할 사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행컴퍼니는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남양유업은 60년 동안의 오너 경영을 마무리하고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한행컴퍼니 측은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홍 회장 측에 전달을 했고 경영권과 주식 인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홍원식 회장 일가가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의 구성원들은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행컴퍼니의 기존 직원 고용 승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전문 경영의 체제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상 공개가 사회적 여론 형성 등에 기여했지만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건데 구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육자들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양육자들이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벌금 한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쌓을 것이냐 혹은 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5분만 받아보면은요 모든 미지급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현행법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소송을 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지난 2021년에 숨진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전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관리를 맡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교보자산신탁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30일에 판결이 자동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교보자산신탁이 불법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전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징 집행으로 사회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높이는 공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이번 판결 금액까지 1,337억여 원을 환수하고 남은 867억 원은 전 씨의 사망에 따라 소급 입법 없이는 국고 귀숙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한테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한 달도 안 돼 다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수사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황 대표가 개입을 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직 대표로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등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립법무병원 감정인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 씨의 공판에 범행 당시 최 씨가 조현병 증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면서도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위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중순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 대한 1단계 보존 처리를 마치고 80%가량 복구된 담장을 공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방침과 함께 CCTV 110대 추가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궐 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한 지 19일 만입니다. 세척 작업으로 낙서가 지워졌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군데군데 오염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은 80% 정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36m가 넘는 구간의 복구를 위해 8일에 걸쳐 매일 30명 가까이 매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 낙서를 지우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화학처리 효과 등을 살펴본 뒤 2단계 조치에 나서 4월 이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생태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좀 조화되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앞으로 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낙서 제거에 장비 임차료와 인건비를 합쳐 1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화재청은 2단계 복구 비용 산출 등을 걸쳐 낙서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외곽 담장 주변에 CCTV 20대를 연내에 추가 설치하는 등 4대 궁궐과 왕릉 등 문화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총 110대의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훼손 취약 지역에 대해 매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점검 인력을 2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민신문과 연계해 운영 중인 문화재 훼손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 포상 제도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가 국민적 자부심의 상징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피의자 김모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이 실질심사 15분 만에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범행 내용 그리고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여성 건너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치안을 맡는 철도 경찰대에서 출동이 늦어지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해당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하철 안.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남성이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혼자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본 여성 승객은 충격이 컸지만 이 남성과 둘만 있다 보니 공포심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삼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좀 무서웠는데 처음에 진짜 잘못 본 줄 알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철 마지막 칸에 타고 있어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없던 상황. 겁에 질린 A씨는 한국철도공사 측에 긴급히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어떤 소란을 피우는 건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뿐이었습니다. 빨리 와서 도움을 달라고 재촉까지 했지만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10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이 남성은 중간에 내렸는데 막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이나 철도 경찰관도 없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었으면 바로 잡히는 건데 눈앞에서 놓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경춘선 엄청 자주 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타는데 결국 A씨는 몇 정거장을 더 지나친 뒤에야 직접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철도 경찰대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도망간 용의자는 신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회용 승차권을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뒤늦게 추적에 나섰지만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 경찰대는 역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열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세종시 다리 두 곳에서 살얼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14명에 피해 차량만 39대에 달했는데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 때문에 뒤늦게 앞차 사고를 확인하고 제동을 걸었지만 차가 속수무책 미끄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승용차가 견인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들이 돌아다니며 사고로 부서진 차들을 조사합니다. 캄캄한 새벽, 세종시 세종동 금빛 노을교에서 차량 2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편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5시간여 동안 다리 전체가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렵다 생각을 보다가 사고 난 거 보고 제동을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고 사고 났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다 빗박히더라고요.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 때문에 도로가 언 것도 앞에 사고가 난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안개가 시작됐고요. 시야가 딱
나타나는 순간 이제 차가 서 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그냥 계속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7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다리에서도 차량 9대와 3대가 잇따라 연쇄 추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미끄러진 차가 사고를 수습하러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경찰차가 서가 있는 걸 내 브레이크 잡아도 안 되니까 그냥 받은 거지. 경찰에서도 도로 살얼음과 안개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고 강 다리가 있는데 안개가 좀 많이 짙게 꼈었고요. 노면의 수분 상태로 인해 가지고 밤에 기온 강화로 인해서 노면 살얼음 현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2024년의 넷째 날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에서 3일이 벌써 지난 거죠. 올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금연을 다짐했다가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 놓인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날마다 피우지는 않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한 분들은 꽤 많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매일 흡연한 사람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일단 이 매일 흡연율이란 전체 흡연자 가운데서 평생 관련, 즉 일반 담배를 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난 2021년에 이 매일 흡연율을 봤더니 15.4%, 10년 전인 2011년과 7.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20%가 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20% 아래, 이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하락폭을 남성 흡연자들이 주도했다는 건데요. 10년 동안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15.3% 줄었고 또 여성은 0.6%포인트 주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 흡연자의 비율이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월등히 이처럼 높은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암에 또 혈관과 관련된 질환까지 담배는 분명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이 흡연. 이 담배를 끊은 분들은 흡연이 주는 즐거움보다 금연이 주는 이로움이 더 크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금연 다짐 꼭 실천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금연을 성공하신 분들은 미각, 후각이 좋아졌다거나 피부색이 좋아졌다거나 호흡이 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흡연하면서 받는 시선이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부작용 해소 없이는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특히나 총선과 관련이 없다는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금지 조치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토론회 발언 들어보시죠.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선거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사 때 나온 행동하는 정부를 거듭 강조한 건데
이어 경제지표 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이 평소 공무원 만나기 쉽지 않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 벽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 것이며 경제와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재부의 10년 업무보고 자리로 진행됐는데 앞으로 부처별로 이런 토론회가 10번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상반기에 2%대로 낮추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물가를 2%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려 10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와 망고, 자몽 등의 관세 면제와 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 톤을 공급합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LH에 주택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의료, 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자 비용,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진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카드 사용액은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합니다. 경제 회복의 견인차인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방산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합니다. 투자 반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R&D 투자 세액 공제율도 올해 한시 상향합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최대 60%까지 높아집니다. 또 역대 최대인 52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 경상수지는 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정부가 지역 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는데 서울에 집이 있어도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정부는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는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새로 사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지원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 창업 시 취득세 면제, 외국인과 의료 인력 유입 촉진책 등 정주 인구 확대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방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60조 원대 공공투자 가운데 5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인데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 부담금 전액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절반 감면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열려서 이 국내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겪고 있는 건설업 지원하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또 거두기 위해서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에 아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스마트팜 시설은 일정 요건 아래 농지 이용이 허용되거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곳의 산지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에 2기 경제팀의 정책 과제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YTN 뉴스큐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태형건설,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책을 내놨지만 채권단으로부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실질적인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자 태형건설도 조치를 취했는데요. 태형건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또 채권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구책이 어땠길래 진정성 없다 이런 문매를 맞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까지 채권단 설득에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형건설은 어제 이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형건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9순의 나이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태형그룹 창업주 윤세영 회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윤 회장은 워크아웃 승인 없이는 태형을 되살리기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PF 규모가 9조 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정도라며 태형건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자신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회장의 이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태형 측이 내놓은 자구책은 채권단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단이 만족하지 못한 자구책,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우선 태형건설이 내놓은 자구책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형건설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코비트와 블루원 매각을 추진하고 블루원과 평택 사이로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형 측은 계열사 매각 대금을 포함해서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 태형이 자체 발표한 우발 채무 2조 5천억 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 채권단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이 지주사가 보유한 SBS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TY홀딩스는 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SBS 매각에 대해서는 이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이 많다 이러면서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종의 방송법상의 제약도 많고 또 저희가 부과받은 조건도 많고 해서 남은 기간 채권단이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사재 출연 규모도 없고 또 SBS 매각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자구책을 들은 채권단 반응이 차가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설명회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이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속속 자리를 뜨는 채권단들이 목격됐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았고 진정성도 부족했다면서 이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채권단은 총수 일가가 한 3천억 원 정도 이상의 사재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자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이 현 상황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며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한 이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 회장의 브리핑을 좀 들었는데 산업은행이 얘기한 건 태영 측이 애초 약속했던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태영 측은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당초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태영건설에 건너간 돈은 4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매각 대금은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겁니다. 이 산업은행은 어제 정오까지 나머지 한 1,1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태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산업은행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영 측이 신뢰를 상실하게 된 첫 번째 사례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지난달 말에 만기가 도래한 상거래 채권 1,485억 원 가운데 이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은행에 빌린 대출 451억 원 정도를 갚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태영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모든 금융 채권 지급이 유예됐기 때문에 상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태영건설의 자구책 내용 그리고 채권단의 반응까지 이제 윤 기자가 짚어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들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한 어조로 태영 측을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었다시피 이제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특히 이 태영 측의 자구책이 아니라 이 오너 일가의 자구책이다. 또 자신의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다. 이렇게 또 질타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이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산업은행도 주요 채권단 한 60여 곳을 소집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금융당국이 압박을 한 건데 태영 측이 오늘 추가 자구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네, 추가 자구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선 사재 출연 액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우선 484억 원 규모인데요. TY홀딩스는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이 보유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416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도 태영건설 지원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 채권단이 요구한 3천억 원에게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인데요. 또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가운데 기존에 지원했던 이 400억 원에 더해 25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나머지 890억 원은 결국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채권 상환에 쓰인 것이라 이 채권단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TY홀딩스는 이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며 이 자구안대로 매각 대금 전액은 태영건설을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서로의 계산이 다른 대목, 바로 부채 대목인데 태영건설이 언급한 부채 규모, 채권단에서 바라보는 부채 규모, 이것도 좀 다르던데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태영 측이 채권단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태영건설의 보증 채무는 총 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채권단이 바라보는 전체 우발 채무 규모인데요. 태영 측은 이 중에서 이 분양률이 75% 이상인 본 PF 보증은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서 우발 채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또 SOC 보증과 중도금 보증,
책임 준공 확약도 우발 채무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태영이 보낸 실질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 측 주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태영건설의 부채 비율은 478%에 달하고요. 이 자기 자본 대비 보증 비중도 374%로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서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앞으로 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오는 11일 이 채권단 회의가 분수령이 될 예정인데요. 네. 태영건설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이 채권단 75%가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곧바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실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개선 계획이 작성되는데요. 이 기간이 최장 4개월가량 소요가 됩니다. 또 이 계획을 토대로 2차 채권자 회의에서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면 공동 관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이라서 지금 무산될 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영건설이 참여한 사업장 부실을 채권단이 모두 떠안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이 참여한 PF 사업장이 모두 60여 곳쯤 됩니다. 또 협력업체가 580곳, 또 이들과 맺은 하도급 계약만 1000건이 넘는데요. 이 당장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물론 건설업계 전반과 우리 경제 내관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일단은 자구책은 문매를 맞았고 아까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채권단 회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0년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네, 우리 군이 새해를 맞아 전방 지역과 전 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한미연합 사격훈련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역시 동계훈련을 벌이고 있는 북한은 강하게 비난하며 올해가 격동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가 될 거라고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장에 포성이 울려 퍼집니다. 육군의 새해 첫 한미연합 사격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의 육군, 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합동훈련으로 우리 군의 K1A2 전차와 미군의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모두 11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육군의 훈련은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확대된 범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비 태세 차원에서 어떤 태세와 능력을 갖춰 나가는데 계속해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해군도 동해,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한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13년 만에 부활해 실전 배치된 신형 호위함, 천안함도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새해를 맞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군사훈련에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새해에 들어서도 자멸적인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각종 전쟁 책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강행될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가 저급한 수준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이 훈련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북측도 지난해 말부터 예년 수준으로 동계 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실질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시설 무단 가동과 같은 공단 내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8년 만이자 2007년 재단 설립 16년 만에 개성공단 관련 별도 기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여 개로 이 가운데 1인 세대의 비중은 42%에 달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정원의 40%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로 학원의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수시 미충원 인원은 3만 7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권 미충원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미충원 비율이 60% 이상인 학교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올해 수시 모집 인원 자체도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출생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어 인구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는데 딱 한 곳, 충북에서만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신고 건수는 23만 5천여 건, 전년인 2022년보다 1만 9천여 건 7.7%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개 지역이 감소했는데 충북만 예외였습니다.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7,693건으로 2022년보다 1.5% 늘어난 겁니다. 충북에서도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출생신고 건수가 감소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 육아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로 산모 1인당 200만 원을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 원년으로 삼고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택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충북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시범적으로 반값 아파트 250세대를 지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양육비 신용대출 지원과 임산부 공공기관 시설 무료 이용 등의 정책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청북도. 충북의 다양한 출산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처우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또 보직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에게 주어지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숙사가 건립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3,200명의 학생들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4곳을 올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는 서울 용산과 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속보가 있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이 된 60대 피의자. 지난해 6월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노트북, 휴대전화와 현수막 등 14점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보관하던 현수막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김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에 울산에 있는 다방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는데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12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여관에서 남성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옵니다. 울산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입니다. A씨 범행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님으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설탕까지 뿌렸습니다. 살해 동기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일용직들이 참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수십 명이 그때 다 조사받으러 나가고 그랬으니까 조금 살벌하다 해야 될까 조금 무섭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랬지요. 사건 직후 경찰은 다방을 출입한 사람과 목격자, 전과자 등 500여 명을 상대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CCTV와 통신기지국 자료까지 분석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하던 피해자 손톱 밑에는 조그만 살점이 남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주인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A씨 DNA가 뒤섞인 탓에 분석이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를 이어갔고 DNA 증폭 기술 덕에 주인을 밝혔습니다. DNA를 조회해보니 범인은 다른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징역을 살았던 A씨였습니다. DNA 증거와 범죄 심리 분석관 면담이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남 유전자에서 남성 유전자 분리가 됐고 13년도에 이 피해자가 언양에 있는 모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확보된 유전자하고 일치한다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칫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뻔했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영원히 미제에 남을 뻔한 사건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경찰 출석이 또 불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황 씨 측에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황 씨 측은 경기 일정 등을 이유로 나오기 어렵다고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 측과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 측에 지난달 27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한 차례 보냈지만 황 씨 측 사정으로 불발됐습니다. 교인들에게 5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6살 신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신 씨를 믿고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의 등록금, 결혼 자금 등을 투자해 가정이 파탄 났는데도 신 씨가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성의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재차 속옷을 훔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속옷을 훔치려다 체포됐는데 이미 여성 속옷을 3차례 훔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더니 총점이 68.5점,
68.5점에 불과해서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에선 100명 가운데 15명이 부패 또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는데 권익위는 청렴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17개와 기초시의회 75개 등 모두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련 공직자의 부패인식 경험을 측정한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대책 실적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여기에 실제 부패 사건 실태를 반영해 점수로 집계한 겁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합 청렴도인 80.5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등급 가운데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항목인 청렴 체감도 점수가 낮은 영향이 컸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특히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보다 37배나 큰 수치로 권한을 넘은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즉 갑질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부족해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도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월에서 3월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 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헤일리 캠프는 현지 시각으로 3일, 지난해 4분기 동안 모두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4억 원을 모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간 모두 83,900명의 신규 후원자가 헤일리 전 대사에게 정치자금을 보냈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해 3분기엔 모두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후원금이 배가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자 구치소에서 자살을 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현지 시각으로 3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됐던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이 문건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앱스타인은 생전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빅토리아 시크릿 창업자 레슬리 웩스너 등도 명단에 포함이 돼 명성의 흠집이 났습니다. 다만 실명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습니다. 고우석의 계약은 2년간 총액 450만 달러, 약 59억 원인데 이 성적에 따른 1년 연장의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가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2년간 450만 달러,
약 59억 원의 계약이라고 보도했지만 각종 옵션을 채울 경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마지막 2026년엔 300만 달러를 받아 총 보수도 940만 달러, 약 123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애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지만 고우석은 금액보다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SNS를 통해서도 한글로 고우석 선수 샌디에이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진출하면서 원소속 팀인 LG도 최소 87만 5천 달러에서 최대 161만 달러를 이적료로 받게 됩니다. MLB.com은 고우석이 최고 98마일, 평균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을 던진다고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구도 구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우와 천암 내재 관계임도 설명했습니다.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게 된 고우석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샌디에이고의 주축 불펜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He is someone that the Padres believe could fit into their late inning triumvirate, along with Robert Suarez and Yuki Matsui as well. 2017년 LG에 입단한 고우석은 통산 19승 26패, 139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했고 지난해 팀을 29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오는 3월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가 맞붙는 MLB 서울 개막전에서 김하성뿐 아니라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고우석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내야수 김선빈과 3년간 계약금 6억 원, 연봉 18억 원, 옵션 6억 원 등 총액 3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기아에 입단한 김선빈은 KBO 리그 15시즌 동안 통산 1,509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3리, 564타점, 149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김선빈은 지난해에도 타율 3할 2푼에 134안타, 48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으며 2년간 팀의 주장을 맡아왔습니다. K리그에서 뛴 우리나라 선수 중 최고 연봉자는 지난 시즌 MVP 울산의 김영권이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연봉 지출 현황을 보면 김영권이 15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14억 2천만 원의 전북 김진수가 차지했고 울산 조현우와 전북 홍정호, 수원FC 이승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단별로는 전북이 198억여 원, 울산이 183억여 원을 기록했고 FC서울과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쓰던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와 22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001년 11월 개장한 파주 NFC에서 우리나라 축구는 2002년 월드컵 4강, 2010년과 2022년 월드컵 16강 등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충남 천안에 파주 NFC의 4배 규모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짓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당분간 각급 대표팀 훈련을 다른 시설에서 분산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던 아침과 달리 낮부터는 다시 온화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겠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지금은 잠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내일은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대전 2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기 소환인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말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